네, 어서 오세요. 그 진실과 거짓을 혼동하는 그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그 헛소리가 많아지죠. 뭐 개소리라고도 하죠, 사람들이. 여자 축구와 남자 축구가 스폰서부터 관계까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서 선수들 연봉이 다르잖아요. 그걸 갖다가 여자 축구 선수들 연봉 올려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말은 이제 헛소리가 되죠. 그 축구를 그냥 축구로만 보지 그 수입과는 관계 없는 거거든요. 어, 수입이라고 하는 건 경제 문제지 축구 경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헛소리가 되죠. 하여간 최근 들어 헛소리가 많아졌어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실을 인정하고 진실을 숨기려는 말이라서 정상적인 사람의 말이죠, 이게. 단지 거짓말쟁이는 못된 사람일 뿐이지 비정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준이 다른 걸 갖다가 같은 기준으로 자꾸 말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진실의 토대가 없죠. 따라서 막말쟁이라고 이건 비정상이에요. 이거는 정신병에 연관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혼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런 영역에 있거든요. 예, 결혼의 실제 반대말은 미혼이지 비혼이 아니에요. 예, 결혼을 홀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그 비정상적인 뭐 병자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한다고요. 비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독신을 말하잖아요. 독신. 결혼과 상관이 없다고요. 예, 결혼의 반대말은 미혼이에요. 따라서 비혼의 반대말은 동거입니다. 동거. 그게 실제예요. 결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휘론적 구조, 의미론적 구조를 다 파괴해버리고 갑자기 결혼과 비혼을 서로 반대말로 만들어버린 게 페미니스트란 말이에요. 이게 헛소리란 말입니다. 결혼과 비혼은 말이죠. 비교할 짝이 아니죠. 예, 먹는다는 표현은 같아도 나는 밥을 먹는다와 나는 독약을 먹는다.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같은 먹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문제가 끼어들었다 그래갖고 비혼은 말이죠. 개인의 선택이지만 결혼이나 이혼은 비혼보다 더 폭넓고 깊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응?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결혼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비혼은 혼자 할 수 있어요. 기준부터 달라요, 이게. 비혼이라고 하는 건 탈사회적이고 결혼은 친사회적이라고. 존재 조건 자체가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죠? 비혼은 단독적 선택이기 때문에 장단기 구분도 없어요. 예? 또 비혼에 얼마나 성실하게 충실한가 이런 질문은 자족적일 뿐이라고. 하지만 결혼은 서로 간의 장기적인 약속에 기반하기 때문에 성실성을 상호 확인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의 기준을 진실성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진위의 명제에 의해서 소통이 된단 말이죠. 하지만 비혼이라고 하는 것은 진위와 관계없이 단지 헛소리일 뿐이에요. 비혼이라고 하는 건. 따라서 결혼과 비혼은 서로 구분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혼은 비혼대로 따로 의미 영역을 갖고 있고 결혼은 결혼 따로 의미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면 안 된다. 적다의 반대말은 많다지 높다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소리다 그 말입니다. 예. 문제는 말이죠. 이 엉터리 같은 헛소리를 말이야. 이거를 갖다가 퍼뜨려 갖고 젊은 세대한테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응? 결혼을 오로지 개인의 선택으로 결혼할까 말까 건방지게 누가 한다고 해서 누가 시켜줘 결혼?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개인, 사회, 민족의 존재 기반이 흔들린다 그랬죠. 이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런 생각이 더욱 풍만해지고 사회의 다수를 지배하게 되면 세계는 결국 비관적인 상태에 처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다행은 다행인 것이 뭐냐면 결혼이냐 비혼이냐 이거는 논리적이고 의미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갑론을박할 종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찾아보기도 어려운 예외라고 이게. 살아서 사람들의 그 상식에 어긋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결혼에 대한 세부 설명만 하면 이 비혼에 대한 이 헛소리, 갑론을박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무시하기가 쉬워요. 뭐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결혼과 출산은 말입니다. 개인의 삶인 동시에 사회적인 삶이라 그랬잖아요. 더 나아가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주는 그 사랑, 연대감 여기로부터 대다수의 행복도 발생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사랑과 연대감이 사라지면 거꾸로 불행이 증가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나라도 쪽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버트란트 러셀이 그 논리적인 방식으로 계산한 바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노력을 들이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개인의 행복도 탄생한다 그랬습니다. 뭐 뻔한 얘기를 좀 반복해야 됩니까, 솔직히? 사람과 연대감이 이제 끊어진 사회는요, 사람이든 사회든 기능을 멈춰요. 이런 사회는 좀비만 사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2000년 이후부터가 미국에서 말이야, 미디어 영화계에서 좀비 영화, 좀비 드라마, 뭐 좀비 컨텐츠가 이상하리만큼 유행에 불고 있어요. 물론 이제 컨텐츠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근데 이제 수익은 높으니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뭐 좀비 바이러스니 뭐니 해서 제약회사의 그 어? 이데올로기가 같은 뒤를 받쳐주잖아요, 또. 그리고 또 외부 위협에 대한 그 미국 정부의 그 오랜 홍보가 있어요. 그 홍보와 함께 하니까 자꾸 이런 컨텐츠가 나오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제 확실히 그 미국 사회에 사람들 사이에 연대감이 좀 상실되고 대중이 또 그만큼 생존에 대한 갈구가 크니까 좀비 같은 이런 컨텐츠가 계속 나오는 거겠죠? 한국은 좀비 사회 아닌데 자꾸 미국을 따라가요. 미국의 컨텐츠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좀비의 공통점이 뭐예요? 갈 곳 없이 그냥 걷는다 아니에요. 삶의 목표를 잃었다는 거예요. 서로 말하지도 않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 즉 연대감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뭉쳐 다닌다고. 그리고 아무나 공격합니다. 이들이 뭉칠 때는 단 하나의 경우예요. 누군가 공격할 때야. 이 집단 관계라고 SNS랑 똑같아요, 이게. 이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뭐가 그렇게 한이 됐는지 실상 악한 사람들도 아닌데 스스로 악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친다 이 말이죠. 게다가 항상 배가 고파. 이게 생존의 갈망이라 이 말이죠. 게다가 눈에 보이는 사람만 물어뜯어. 눈을 가리면 또 안 물어뜯어. 즉물적이다 그 말이에요. 즉물적이야. 즉각 반응한다 이거. 이게 포스트 모던의 그 전반적인 문화잖아요. 그죠? 드라큘라한테는 흡혈의 이유라도 있잖아요. 하지만 좀비한테는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물어뜯어 버립니다. 자기 죽어도 돼. 자멸적이에요. 자살적인 존재라고. 이런 사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회가 예견되고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그 문화에 계속 젖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미국과 미국 영향을 받은 그 수없이 많은 뭐 이탈리아, 뭐 스페인, 한국 뭐 이런 나라들, 일본, 그 영화에서 묘사하는 좀비는 말입니다. 출산, 가족, 우정 모든 것을 잃은 자고 출산, 가족, 우정을 모든 것을 공격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영화도 나오는 거죠. 삶의 목표가 없으니까 장기적인 계획도 없고 소통이 축소되어 있으니까 상대에 대한 세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대감이 자라날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회의 위협만 강조하는 미디어가 이 집단적인 위협을 하면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뿐이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좀비 영화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미국인들이 그 살아가는 위협적인 환경 그게 굉장히 오래됐다고요. 근데 한국도 비슷해요. 북한 쳐내려온다. 북한 쳐내려온다. 미국은 러시아가 공격한다. 소련이 공격한다. 똑같은 그 냉전 논리에 그대로 빠져 있었다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항상 위협. 그런 상상력에 젖어 있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뭐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이런 위협 정도마저도 미국을 모방했다 이렇게 좀 뭐하지만 그 모방할 환경이 동일한 환경에 처해 있잖아요, 한국에. 그 오래갈 그 남녀의 사랑을 약속하는 결혼을 거부하는 짓거리. 이게 이제 좀비 문화가 만들어주는 거의 첫 단계라고 보면 돼요. 출산, 가족, 우정을 위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사회의 연대하고 연대감을 동시에 거부하게 만든다고? 내가 태어나서 처음 접촉했던 첫 번째 사회, 즉 가족을 정지시키는 동시에 앞으로 나의 사회관계가 펼쳐나갈 나의 새로운 가족도 뽀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체도 민족도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조장해왔던 게 UN, 유네스코, 오픈 소사이어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국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뭐 인권 캠페인, HRC 뭐 이 죄다 그 록펠러 재단 하에서 움직이는 놈들입니다. CFR 밑에서. 이 놈들이 비혼 운동을 저질러 버렸고 LGBT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대고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풀뿌리 자연스럽게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격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혼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LGBT를 말하는 사람은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위에서 다 시켜서 내려온 것들을 질듯이 개멋들어 갖고 쫓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거라 그 말입니다. 위와 같은 그 사회학적인 요구들은 모두 무시하자고요. 가족을 만들어야 사회가 유지되고 뭐 이런 헛소리 하지 말자고. 내가 살아야지 뭐 내가 사회를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왜 결혼을 하나? 글쎄요. 왜 할까요? 결혼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 그것만 얘기하자고요. 결혼을 하면요. 고통도 있어요. 하지만 즐거움도 있습니다. 고통도 많고 즐거움도 많아요. 실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극복한 다음에 오는 거예요. 따라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항상 병행하는 겁니다. 그게. 고통을 피하면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저 본능적인 환락만 있을 뿐이죠. 이 독신자들한테는요. 고통은 적어요. 적을 줄 몰라. 그러니까 그만큼 즐거움도 적어요. 극히 적거나 아예 없죠. 부부 같다면 그 독신이라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이 부부는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고통과 행복을 함께 겪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생활은 그 두 부부가 각자 사회에 나가서 겪는 거 갈등, 협상, 해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문제들, 예상 문제를 가정에서 스스로 푼다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결혼하면 철이 든다. 어? 아이를 낳으면 철이 든다 그랬잖아. 뭐 괜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보다도 넓은 가족관계를 맛보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고민도 받고 짜증도 나지만 또 그만큼 삶의 영역이 넓혀지는 거라고요. 넓혀져 갖고 좀 불편함이 생기면은 부부관계로 도망칠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 독신자들이 겪는 그 지루하고 반복적인 삶, 거기 그로서는 느낄 수 없는 다채로운 삶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을 사랑의 종착점으로 판단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예. 결혼을 사랑의 다른 출발점으로 생각해야지. 이런 그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더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결혼을 자꾸 종착점으로 생각하니까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고요. 자, 잔소리 집어치우고요. 데이터나 좀 보자고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행복하지도 않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결혼하면 행복도 하고 건강도가 매우 향상된다는 것은 뭐 수도 없이 많은 연구가 밝혀내고 있어요. 2000년 미국 조사에 따르면요. 기혼자의 40%가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매우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동거나 독신자들은 25%만 그렇다고 답했고요. 이혼자는 18%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 17개국에 조사한 결과도 거의 미국과 동일하게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결혼 초기에는 항상 문제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3년에서 4년 사이 갈등이 되게 많다 그러죠. 이혼도 이때 많이 해요. 하지만 결혼을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결혼을 사랑의 종착점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다툼이 벌어진다고. 사랑의 출발점을 보면 다툼이 현저하게 줄어버립니다.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라고 이게. 그래서 그냥 삐딱질 한다고 그냥 3, 4년 만에 이혼해버리지 않고 그냥 좀 견뎌봐. 싸우면서도 견뎌봤어. 그래서 부부가 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견뎌봤더니 갈등을 심하게 겪었던 부부 중 82%가 좋은 관계를 회복했다. 결과가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종단 연구라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을 5년, 7년, 10년, 15년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걸 종단 연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 문제, 갈등 문제 이거는요. 종단 연구를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설문지를 돌리고 나서 1년 후에 또 돌리고 1년 후에 또 돌리고 15년간 내내 돌리는 거야. 설문지를 한 사람한테. 그래야지 변화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에요. 자, 85%그 관계를 회복했다는 사람들 중에 70%가 이제 결혼 생활이 매우 행복했다라고 응답을 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결혼에는 나름의 고통이 있고 갈등도 있지만은
그것을 감내하고 극복하는 것도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독신한테는 그러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죠. 고독한 자유는 있어요. 하지만 기대가 충만한 즐거움은 없단 말입니다. 이제 부부 생활이라는 게 이제 안정된 그 성적인 접촉, 또 애정 문제가 자리를 하잖아요. 이건 이제 건강에 아주 직결된단 말이에요. 하나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이 고독에 빠진 사람들은 심장마비, 뇌졸중, 치매, 당뇨, 고혈압, 우울증, 암이 증가합니다. 이건 100%예요. 예, 노인들의 고독사가 바로 그런 예죠. 병명은 여러 가지로 진단되어서 사망진단서에 적히지만 그 진단서 뒷면을 보면 고독이라고 하는 고통이 자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혼 남성의 자살 확률은 독신 남성의 절반밖에 안 돼요. 이혼 남성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게 성적 접촉과 애정의 문제, 고통이 있더라도 그 고통을 같이 극복하는 이 부부의 존재는 말입니다. 자살의 비율도 심각하게 낮춘다 이 말이죠. 독신 남자들의 사망률이 높은 건 뭐 다 알려져 있죠. 그죠? 기혼 남성보다 250% 높아요. 미혼 여성의 사망률은 뭐 생각보다 좀 낮아. 그러죠. 50%밖에 높지 않습니다. 그런 높은 편이죠. 그래도. 이 고독이 오래되면요.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자포자기 심정이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미국 의학협회에 따르면 독신자들은 말이에요. 병원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 사망할 위험이 극도로 높다 그래요. 또 미혼인 경우 암 환자가 찾아왔을 때 금방 포기하더라. 그래서 기혼자보다 생존율이 낮다. 이런 연구들이 뭐 무지막지하게 쌓여 있습니다. 하물며 부부들은 말이에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감기에 덜 걸린다고. 부부들은 홍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항상 감기를 달고 살아요. 그만큼의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소리잖아요. 베르나르 코헨 같은 사람은 이제 이 암 미국에서 아주 뭐 유명하다 못해 아주 뭐 거의 숭배받는 암 전문 의사잖아요. 버나드 코헨.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거. 이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것은 건강에 가장 큰 위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결혼하면 건강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비율적으로 훨씬 건강하지 못하다. 이거는 뭐 네이처적인 뭐 다 나온 얘기들이고 우리가 흔히 겪는 겁니다. 자, 건강 문제를 봤으니까 이제 신체적 보호의 차원 한번 보자고요. 부부란 게 참 이상합니다. 부부란 건 말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먼저 알아봐요. 알아보고 나서 보호해 주려고 그래요. 항상 그래요. 동거자라든가 독신은 말이에요. 어떤 모임이든 간에 심리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요. 이상하게 부부는 주변에 흔적을 남긴단 말이에요. 꼭 티가 나요. 따라서 부부한테는 주변인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이혼을 극히 싫어했던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이 사회적 보호의식이 무너질까봐 그런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문화적인 차원에서 끝낼 말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법무부가요. 2억 명의 미국 인구를 전수조사를 했어요. 매년 합니다만은 범죄와 삶의 여러 그 충돌 문제를 데이터화한다고. 그러니까 미국만이 이런 조사를 해요. 이 거대한 조사를 어떻게 미국 아니면 뭐 다른 나라는 잘 못하죠. 게다가 데이터를 워낙 좋아하는 나라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할 수 없어서 자꾸 미국 자료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 2억 인구가 당한 범죄 현황 이게 이제 2억 1,300만 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조사 대상은 12세 이상의 인구 2억인데요. 19세 이하가 12%밖에 안 되고 그 중추적인 그 인구 통계학적 그 인구가 25세에서 49세 그 정도고 나머지는 한 30%가 이제 35세 이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데이터만큼 엄청난 결과를 갖다 주는 그런 조사가 없겠죠? 2억 명을 조사했으니까요. 그죠? 보자고요. 그 미국 통계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사람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해요. 참고를 좀 해보자고요. 미혼 남성은요, 기혼 남성에 비해서 외부에서 폭행당할 확률이 4배가 높아요. 400%가 높습니다. 이혼하거나 별거한 남성의 경우 기혼 남성보다 500%가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뭐 이혼 남자나 별거남 같은 경우는 나이가 미혼 남성보다 훨씬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겠죠. 이랬든 저랬든 부부 생활을 하는 기혼 남성은 독신 남성보다 폭행당할 확률이 9배나 낮다는 소리예요. 900%가 낮아요. 미혼 남성의 경우 폭행 시에 강간을 동반하는 경우가 20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남, 별거남 같은 경우 35명 중에 1명이야. 하지만 기혼 남성이 강간당한 경우는 100명당 1명이었다. 미혼 남성이나 남성의 집에서 강도를 당한 경우 기혼 남성에 비하여 500배가 높았어요. 미혼 남성들이. 이혼 남성도 기혼 남성보다 500배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합치면 독신 남성들은 기혼 남성보다 강도를 당할 확률이 10배가 높아요. 1000배가 높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나타나 보여주잖아요. 여성을 볼까요? 미혼 여성은요, 기혼 여성에 비해 외부 폭행, 부부싸움 말고요. 외부 폭행의 그 피해자가 될 확률이 400% 이상 높았고요. 이혼한 여성의 경우 기혼한 여성보다 또한 400%가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생활을 하는 기혼 여성은 말이죠. 독신 여성보다 폭행당할 확률이 800% 낮다는 거예요. 미혼 여성의 경우 폭행 시 강간을 동반한 경우가 10명당 7명이었고요. 이혼 여성의 경우 10명당 9명이었습니다. 기혼 여성은 폭행 시 강간을 당한 경우가 10명당 1명이었어요. 보시라고요. 다 티가 난다니까요. 기혼 여성은요. 예? 기혼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미혼 여성이나 여성이 집에서 강도를 당한 경우 기혼 여성에 비하여 350% 높았고요. 이혼 여성이 강도를 당할 확률은 기혼 여성보다 400% 높았습니다. 독신 여성은요. 총괄로 따져보면 기혼 여성보다 강도당할 확률이 750배 높습니다. 이제 보통 폭행을 보자고요. 뭐 다툼이라든가 싸움 뭐 이런 거 보자고요. 미혼 남성은요. 기혼 남성에 비해 크든 작든 피해를 당할 확률이 4배 높았습니다. 400%. 이혼한 남성의 경우 기혼 남성보다 250배 높았고요. 합쳐보세요. 그럼 부부 생활을 하는 기혼 남성은 독신으로 살아가는 남성보다 싸움에 휘말릴 확률이 750%나 낮다는 거잖아요. 이제 날치기, 뭐 호주머니 절도 같은 거 볼까요? 미혼 남성은요, 기혼 남성에 비해서 피해자가 될 확률이 4.5배가 높아요. 여성을 보자고요. 기혼 여성에 비해 이 폭행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400% 높아요. 미혼 여성은요. 이혼한 여성의 경우 기혼 여성보다 350배가 높습니다. 합쳐보세요. 그러면 부부 생활을 하는 기혼 여성은 독신으로 사는 여성보다 750% 폭행에 노출될 확률이 낮다는 거죠. 날치기 보실까요? 날치기 쓰리 같은 거. 미혼 여성은 기혼 여성에 비해 피해자가 될 확률이 200% 높았고요. 이혼 여성은 기혼 여성보다 250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 결혼이 주는 아주 실질적인 유리한 점, 그거예요. 건강과 폭행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겁니다. 특히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문제를 좀 볼까요? 1910년, 1920년도에 그 노동자들이 저항을 해서요.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요. 국가와 합쳐서 노동력을 보호하려고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노동법이 말입니다. 가정 보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든가 건강보험 혜택 같은 거, 상속 문제,
아내와 자녀에 대한 특별 어떤 보조금 이런 걸 계속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거 모두 노동자들이 싸워서 쟁취한 가족 보호 법안들이다 그 말입니다. 은행에 가도 가족한테는 우위를 주단 말이에요.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가족들한테 우위를 줘요. 부부한테 우위를 줍니다. 재정 법률 문제 모두 소리소문 없는 도움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 가족 중심 문화가 이 노동력 보호의 차원에서 20세기 전체를 관통을 했단 말입니다. 199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어가지고 이 모든 가족 보호 법규를 뒤흔들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가정에 대한 세금 공제, 건강보험, 상속, 자녀 특별보호에 관한 것들, 대출사회복지법, 법률적 용이성, 가족보호제도 모두 이거는 살아남아 있어요. 없애지 않았다고요. 바로 여기서 결혼은 개인의 노동과 가정을 보호하는 열쇠로 작동한다 이거죠. 사람들이 말이에요. 요새 젊은 아이들이 너무 이상한 정신 상태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결혼은 말이에요. 자산 획득하는데 출발점이라고요. 코너스톤이 출발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 왜 이래? 그 종착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이상한 정신 상태야? 결혼하기 전에 돈을 다 모은 다음에 결혼을 하겠다고? 무슨 개소리냐고요 이게. 오늘 데이터가 또 미국 것밖에 없어갖고 미국 걸 갖고 왔어요. 뭐 데이터가 거의 95%가 다 미국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미국 데이터를 살펴보는 건데 18세부터 25세까지 남녀 85%가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91%가 결혼 전에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 그런 이상한 정신 상태에 빠져 있냐고. 그래서 직접 조사해 봤어요. 1000명 이상의 18세부터 22세 미혼 남녀들한테 종단 조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 4년간 했네요. 4년간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세 조사한 아이들은 22세 조사된 아이들은 26세까지 조사를 했다. 돈이 없어갖고 결혼을 미룬다고 판단한 이 남녀들의 빚이 더욱더 늘어나 버렸어. 4년 동안. 최초에 가졌던 자산이 70%였는데 4년 동안 자산이 5%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빚은 55%가 늘어났다 이 말이야. 이래갖고 어떻게 결혼하나. 돈 모아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빚은 더 늘어났다 그 말이에요. 네? 물론 18세, 22세면 너무 좀 젊은 나이니까 뭐 데이터의 그 신빙성이 뭐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힌트를 주기에는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결혼 전에 축적해서 모아둔 돈으로 결혼했더니 그 돈의 족적이 거의 다 사라져버렸다. 결혼 이후 자산 획득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돈 모았다는 거는 다 쓸데없는 짓거리다 그 말이에요. 예? 데이터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데이터가. 예? 결혼 전의 자산은요. 결혼 이후의 자산 변동에 영향력이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결혼해서 팔자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결혼한 후에 팔자 고치는 법이에요. 젊은이들이 큰 오해를 하고 있어.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 획득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이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미국을 보자고요.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미국 조사자들은 종단 연구 15년을 했습니다. 15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부의 순 자산이 서서히 증가해서 15년 동안 77% 증가했고요. 해마다 평균 1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 독일의 사례를 보면 이게 매우 위험한데 두 부부가 별거 이전부터 3년 전부터 재산이 천천히 감소해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했는데요. 15년 동안 7,000명의 이상 독일 남녀 이혼 전후 경제 상황을 추적했다고. 15년 동안 두 남녀 평균 85% 자산 하락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참 이상한 경우죠, 이게. 미국은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혼한 뒤에 15년이 지나도 과거의 재산이 회복되지 않았다. 응? 이 독일 데이터를 기준으로 본다면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이혼할 경우 경제가 2배 이상은 더 하락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집안이 가난해서 같이 못 살겠다 이랬고 나왔으면 그 가난하던 그 상태에 2배 더 못 산다고요, 이혼하면. 독일 데이터를 보면 그래요. 아무튼. 기혼 남성이 미혼 남성보다 훨씬 승진이 빠르다는 것도 뭐 이미 뭐 연구 결과가 다 나온 정설이고요. 저 유명한 랜드 코퍼레이션 연구소에 따르면 기혼 남은 미혼 남성보다 수입도 40% 이상 더 많이 번다 이거죠. 평생 독신인 남성하고 이혼남은 다른 모든 결혼 그 남성보다 빈곤율이 높죠. 당연히 소득도 낮고 여성은 조금 다르지만은 미국 그 백인 기혼 여성의 임금은 미혼 여성보다 4% 정도 높아요. 하지만 미혼 여성은 경제적 불만족도가 아주 높고 빚도 무지 많다. 따라서 단지 4% 좀 적게 벌지만 빚이 많고 불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산다 이거죠. 경제적으로 본다면 미혼 여성들이. 이제 노후가 중요한데요. 미국의 경우 은퇴를 앞둔 부부의 평균 자산은 약 41만 달러예요. 미혼자가 16만 7천 달러, 이혼한 부부의 그 각 재산이 15만 4천 달러.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반면 이거 평생 독신 남녀로 살던 사람들보다 현저히 재산을 모은 55세 이상 남녀들을 보면 55세 이후에 사별하거나 이혼을 했어도 자산 변동에 큰 변화가 없었다. 거의 0%였다 이 말이에요. 뭐 돈만 두고 말할 건 아니지만은 이 데이터를 보면 이혼하고 싶으면 아이 다 키워놓고 55세 이후에 해라. 황혼이나 해라 이거네. 하지만 뭐 노후의 삶이란 게 꼭 경제만 가지고 되나요? 어디? 아무튼 이 정도의 데이터를 끝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향후 결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영상은 이 고독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